밀리고 있습니다. 200년간 세계 화장품 시장을 지배해온 뷰티의 왕국이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빼앗겼습니다. 2년 연속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 본토에 진격했습니다. 파리 한복판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에 K-뷰티 전용관이 열렸습니다. 샤넬과 디올이 진열된 그 백화점에 한국 화장품이 나란히 놓인 겁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산업이 한국 브랜드와의 경쟁 심화로 압박을 받고 있다. 화장품을 구걸하던 나라가 화장품 왕국의 심장부를 뚫은 그날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프랑스 화장품 기업협회 페베아 국제시장 분석국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부국장입니다. 파리에서 태어나고 파리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랑콤 매장에서 30년을 일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화장대에서 프랑스 화장품의 향을 맡으며 컸습니다. 프랑스 사람에게 화장품은 산업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와인이 프랑스의 땅을 대변하듯 화장품은 프랑스의 미학을 대변합니다. 세계가 프랑스 향수를 뿌리고 프랑스 립스틱을 바르고 프랑스 크림을 얼굴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200년 동안. 제 업무는 단순합니다.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지키는 것, 시장 점유율 분석, 경쟁국 동향 파악, 수출 전략 수립, 이 세 가지가 제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는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제 책상 위에 한 단어가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K-뷰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비비크림이 한때 유행했던 것처럼, 시트 마스크가 한때 유행했던 것처럼 아시아발 트렌드가 반짝하다 사라지는 것은 업계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재밌는 유행이네. 얼마나 갈까?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역사가 짧은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프랑스는 1828년 겔랑이 문을 열었고 1909년 로레알이 설립되었고 1910년 샤넬이 파리의 첫 부티크를 열었습니다. 200년 가까이 이어진 헤리티지입니다. 한국은요. 제가 아는 한국 화장품의 역사는 1960년대 동백기름이 전부였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60년 역사입니다. 200년대 60년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LVMH, 로레알, 에스티로더 이 세 그룹의 연간 매출만 합쳐도 1000억 유로가 넘습니다. 한국 화장품 산업 전체의 수출액이 114억 달러인데 로레알 한 회사의 매출이 430억 유로입니다. 체급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 통계였습니다. 2024년 미국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17억 달러, 프랑스는 13억 달러.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뷰티 시장에서 프랑스가 한국에 밀린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닌지 미국 측에 직접 연락까지 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200년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 8구의 사무실 창 너머로 개선문이 보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승전을 기념해 세운 문, 프랑스의 자부심 그 자체.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뷰티 시장에서 프랑스의 개선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금을 낸 것이 60년 전까지 동백기름을 바르던 나라라는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 20년 경력에서 가장 뼈아픈 출장을 만들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출장지가 한국이라는 것을. 미국 시장 역전 소식이 전해진 직후 페베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파리 8구 포브르 생토노레 거리의 본부 4층 대회의실. 이 거리는 에르메스 본점이 있는 파리 럭셔리의 심장부입니다. 프랑스 화장품 산업의 핵심 인사 15명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로레알, LVMH, 샤넬 뷰티, 이브 생로랑, 크라랑스, 프랑스 뷰티를 대표하는 그룹들의 전략 임원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 수준의 긴급 소집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페베아의 슬로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뷰티, 세계의 기준. 200년간 의심할 필요가 없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 문장이 처음으로 질문이 되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프랑스 화장품, 향수 수출액은 224억 유로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0.1%.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코로나19를 제외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첫 역성장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12.2% 증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떴습니다. 프랑스는 수평선을 그리고 있었고 한국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교차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 시장 화장품 수입액 국가별 순위. 2024년 기준 1위 한국 17억 달러, 2위 프랑스 13억 달러, 2025년 기준 1위 한국 18억 달러, 2위 프랑스 10억 달러,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10억 달러로 줄었고 한국은 18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2년 연속입니다. 세계 최대 뷰티 시장에서 프랑스가 한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프랑스 본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2025년 한국의 대프랑스 화장품 수출액이 1억 3,40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71.5% 급증, 사상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10년 전 1,000만 달이었습니다. 10년 만에 13배가 된 겁니다. 사무총장이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갤러리 라파에트 파리 오스만 본점에 K뷰티 전용관이 오픈했습니다. 샤넬과 디올 매장이 있는 그 백화점에 한국 화장품이 들어간 겁니다. 프랑스 소비자가 프랑스 백화점에서 한국 화장품을 사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랑콤 매장에서 일하면서 하셨던 말씀. 프랑스 여자는 프랑스 화장품을 바르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우리가 만드니까. 그 말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현실이 이 회의실에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르몽드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산업의 위기라는 기사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먼저 답을 내놔야 합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국장, 한국에 가십시오. 현장을 직접 보고 K뷰티가 무엇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밀리고 있는지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전 세계 뷰티 시장을 분석해 왔지만 한국에 직접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출장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 한 사람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르그리트 디발, 프랑스 최대 럭셔리 뷰티 그룹의 수석 부사장, 업계에서 30년 파리 뷰티계의 여왕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비싼 향수 냄새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마르그리트가 제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면서요?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00년의 자존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르그리트가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K뷰티가 숫자를 만들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부정할 생각 없어요. 의외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정부터 하고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숫자와 가치는 다릅니다.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음식이라고 해서 맥도날드가 프랑스 요리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르그리트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K뷰티는 화장품의 맥도날드입니다. 싸고 빠르고 자극적이에요. 소비자의 입맛을 당기는 데는 탁월하죠. 하지만 그건 뷰티가 아닙니다. 패스트 뷰티입니다. 강한 프레임이었습니다. 마르그리트가 이어갔습니다. 프랑스 뷰티는 예술입니다. 겔랑의 조향사가 향수 하나를 만드는데 3년이 걸립니다. 샤넬 넘버 5의 레시피는 1921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라프레리의 캐비어 크림에 들어가는 캐비어는 스위스 호수에서 직접 양식합니다. 하나의 제품에 수십 년의 연구와 장인의 철학이 담기는 세계입니다. 마르그리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3주면 신제품이 나옵니다. 3주.
겔랑이 3년 걸리는 일을 3주에 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녀가 직접 답했습니다. 깊이가 없으니까요. 트렌드를 쫓아다니면서 달팽이 점액, 병풀 추출물, 프로폴리스, 매번 새로운 성분을 마케팅하고 유행이 지나면 다음 성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철학이 없습니다. 마르그리트가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금색 캡에 검은 라벨이 붙은 향수였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전 입사했을 때 처음 맡은 프로젝트의 향수입니다. 아직도 같은 레시피로 생산되고 있어요. 30년입니다. 한국 화장품 중에 30년 된 제품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사이클은 3주니까. 마르그리트가 향수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리가 나무 위에서 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프랑스 뷰티는 시간이 만드는 가치입니다. K 뷰티는 속도가 만드는 수량입니다. 이 둘을 같은 카테고리에 놓는 것 자체가 모욕입니다. 마르그리트가 자세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숫자가 뒤집힌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유를 보세요. 한국이 이긴 카테고리가 어딥니까? 선크림, 세럼, 토너, 시트 마스크, 전부 중저가 스킨케어입니다. 프레스티지 세그먼트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이긴 적이 있습니까? 마르그리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 가보세요. 샤넬, 디올, 라메르, 에스티로더, 한국 브랜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이 이기고 있는 건 세포라의 중간 선반과 아마존의 온라인 카테고리입니다. 전쟁터가 다릅니다. 마르그리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수출이 역성장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마이너스 0.1%입니다. 224억 유로에서 0.1% 오차 범위예요. 반면 프랑스 뷰티 그룹의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로레알의 영업이익률이 20%입니다. 한국 화장품 기업 중에 이 수치를 달성하는 곳이 있습니까? 마르그리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보겠다는 겁니까? 공장이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3주 만에 찍어내는 크림이요. 그녀가 향수병을 집어 가방에 넣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르몽드 기사 하나에 200년 헤리티지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프랑스 뷰티를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비싼 향수 잔향이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그리트의 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럭셔리 대 중저가, 헤리티지 대 스피드, 예술 대 공산품, 프레스티지 세그먼트 미진출, 영업이익률 격차, 5겹의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마르그리트의 말 중 상당 부분은 맞았습니다. 프랑스 뷰티의 프레스티지 세그먼트는 아직 건재했고 로레알의 수익성은 한국 기업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K뷰티가 숫자에서 앞서고 있지만 가치에서도 앞서고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장 가방을 싸면서 하나의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71.5%. 프랑스 본토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이 1년 만에 71.5% 늘었다는 숫자. 갤러리 라파예트에 K뷰티 전용관이 열렸다는 사실. 프랑스 소비자가 프랑스 백화점에서 한국 화장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현실. 그건 중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르그리트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1월 초였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깨끗한 도시, 빠른 인터넷, 사람들의 피부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화장을 안 한 듯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한국에서는 피부 자체가 달랐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피부 관리에 진심인 나라라는 것이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20대 남자가 핸드크림을 바른 걸 봤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에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올리브영이라는 화장품 가게가 한 블록에 3개가 있었습니다. 3개. 파리에서 세포라가 한 블록에 3개 있는 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외국인 관광객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 관광객, 그리고 유럽인. 금발의 프랑스어를 쓰는 젊은 여성 2명이 한국 선크림을 들고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쇼핑 바구니에 한국 화장품을 가득 담고 계산대에 줄을 서 있는 관광객들을 보며 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선크림만 수십 종류, 세럼이 벽 한 면을 채우고 있었고 가격표를 보고 눈이 멈췄습니다.
프랑스에서 비슷한 성분의 세럼이 60유로, 여기서는 12,000원, 환산하면 8유로, 7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페베아 파트너 기관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한국 측 브리핑을 담당한 사람은 소피 강이라는 분석관이었습니다. 한국계 프랑스인, 파리 정치대학에서 산업정책을 전공하고 서울에서 K뷰티 시장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했고 양쪽 시장을 모두 이해하는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소피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부국장님, 마르그리트 부사장님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K뷰티가 중저가 시장에서만 이기고 있다는 분석이시죠. 그 관점에 일리가 있습니다. 소피의 어조는 차분했습니다. 도발이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러 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숫자를 함께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세계 화장품 수출 국가별 순위가 떴습니다. 2025년 기준 1위 프랑스 224억 유로, 2위 한국 114억 달러, 3위 미국. 소피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화장품 수출 2위에 올랐습니다. 2024년에 처음 추월한 뒤 2025년에 격차를 벌렸습니다.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 한국 인구 5,200만 명입니다. 인구가 6분의 1인 나라가 화장품 수출에서 미국을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인구 대비 수출액으로 환산하면 한국이 압도적 세계 1위였습니다. 소피가 이어갔습니다. 프랑스는 아직 1위입니다. 하지만 추세를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최근 5년간 수출 증가율 그래프가 떴습니다. 프랑스 연평균 2%, 한국 연평균 21%. 이 추세가 유지되면 3년 안에 교차합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소피를 봤습니다. 3년. 그 숫자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마르그리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숫자와 가치는 다르다. 양으로 이기는 것과 질로 이기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저는 물었습니다. 소피, 마르그리트 부사장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국이 이기고 있는 건 중저가 스킨케어 카테고리뿐이고 프레스티지 세그먼트에서는 한국이 프랑스를 이긴 적이 없다고.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프레스티지 세그먼트에서 프랑스가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의 주인은 아직 샤넬과 디올입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마르그리트가 맞았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소피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프레스티지 세그먼트의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프레스티지 뷰티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4%입니다. 반면 매스 스킨케어 시장의 성장률은 9%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소피가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소비자 연령대입니다. 프레스티지 뷰티의 핵심 소비자는 45세 이상입니다. 매스 스킨케어의 핵심 소비자는 18세에서 35세입니다. 지금 한국이 이기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18세에서 35세 시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피가 이어갔습니다. 마르그리트 부사장님 말씀대로 프랑스가 프레스티지에서 여전히 강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프레스티지를 사주는 세대가 점점 줄고 있고 다음 세대는 이미 K뷰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세인 소비자가 10년 뒤 28세가 됐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프랑스 화장품으로 갈아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현재의 사진입니다. 소비자 영대는 미래의 영상입니다. 한국은 사진에서도 이기고 있지만 더 무서운 건 영상에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소피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실제로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틱톡 로고가 떴습니다. 틱톡에서 K뷰티 관련 콘텐츠의 총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100억 뷰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1,100억.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프랑스 뷰티 관련 콘텐츠는 180억 뷰입니다. 한국이 6배입니다. 소피가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미국인 10대 소녀가 한국 선크림을 바르는 30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 4,700만. 이 영상 하나의 조회수가 로레알의 연간 글로벌 광고 노출 횟수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올린 겁니다. 로레알은 연간 120억 유로를 광고에 씁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 대부분은 그 100분의 1도 쓰지 않습니다. 소피가 비슷한 영상을 3개 더 보여줬습니다. 독일 대학생이 한국 세럼을 리뷰하는 영상 조회수 2,300. 브라질 뷰티 인플루언서가 한국 마스크팩을 쓰는 영상 조회수 300만. 그리고 파리의 20대 여성이 나는 더 이상 프랑스 화장품을 안 산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 조회수 890만. 마지막 영상에서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소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뷰티는 광고로 팝니다. K-뷰티는 소비자가 팔아줍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프랑스는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말합니다. 한국은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말합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K-뷰티를 소개하는 콘텐츠의 95%가 소비자 자발적 콘텐츠입니다. 광고비 0원입니다. 120억 유로 대 0원. 그런데 0원 쪽이 6배 더 많은 사람에게 닿고 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르그리트의 5겹 벽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중저가 시장뿐이라고 했지만 202개국이었습니다. 깊이가 없다고 했지만 2년 4개월짜리 연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프레스티지에서 약하다고 했지만 지세대에게는 이미 한국이 2위였습니다. 광고로 이긴다고 했지만 K-뷰티는 광고비 0원으로 프랑스의 6배를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리의 20대 여성이 나는 더 이상 프랑스 화장품을 안 산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소비자가 프랑스 화장품을 떠나고 있다는 것, 그건 마르그리트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와 함께 경기도 판교에 있는 코스맥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코스맥스, 세계 최대 화장품 ODM 기업입니다. ODM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하청 공장을 떠올렸습니다. 프랑스에서 OEM이나 ODM은 브랜드의 하위 파트너입니다. 브랜드가 왕이고 제조사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스맥스 연구소에 들어서자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실험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에 신제품 개발 파이프라인이 대형 모니터로 실시간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설명했습니다. 코스맥스 한 회사가 보유한 화장품 처방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만 건이 넘습니다. 전 세계 어떤 뷰티 기업도 이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로레알의 연구 포트폴리오가 방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단일 제조 기업이 5만 건의 처방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것은 한국 ODM만의 특성입니다. 5만 건. 저는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프랑스 최대 ODM 기업의 처방 건수가 3,000건 안팎입니다. 17배 차이였습니다. 소피가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르그리트 부사장님이 겔랑은 3년, 한국은 3주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한국은 3주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소피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3주가 가능한 이유가 깊이가 없어서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피가 코스맥스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 ODM은 트렌드 감지에서 처방 설계, 안정성 테스트, 패키지 디자인, 양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캠퍼스 안에서 수행합니다. 프랑스는 이 과정이 브랜드, 연구소, 제조사, 패키지 업체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빠른 이유는 깊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 과정이 하나의 지붕 아래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맥스 연구소장이 우리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최근 개발한 성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대 위에 작은 유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자생식물에서 추출한 항산화 펜타이드입니다. 개발기간 2년 4개월, 임상시험 대상자 1,200명, 피부 탄력 개선 효과가 레티놀 대비 1.8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르그리트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3주는 이 성분을 활용한 최종 제품의 조합과 양산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성분 연구 자체는 수년이 걸립니다. 한국이 빠른 것은 연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연구와 생산 사이의 거리가 짧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리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마르그리트가 3주라고 비웃었던 그 시간 뒤에 2년 4개월의 연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소피가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수출 대상국이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저는 주요 아시아 국가 정도를 떠올렸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202개국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202개국,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입니다. 유엔 회원국보다 많은 나라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마르베르트 부사장님은 한국이 중저가 시장에서만 이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중저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개국에 수출한다는 것은 중저가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1위, 일본에서 1위, 베트남에서 1위, 태국에서 1위, 그리고 프랑스에서 수입 급증. 전 세계 모든 기후, 모든 피부 타입, 모든 소득 수준의 소비자가 한국 화장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피가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국장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마르그리트 부사장님의 가장 강한 논리, 프레스티지 세그먼트에 관한 것입니다. 소피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프레스티지에서 약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화면에 미국 지세대 소비자 설문 결과가 떴습니다. 미국 18세에서 25세 소비자에게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를 물었을 때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조선미녀입니다. 한국 브랜드입니다. 2위가 라메르, 3위가 SK2.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라메르보다 한국 브랜드가 위에 있었습니다. 이 세대에게 프레스티지란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성분이 투명하고 효과가 검증되고 커뮤니티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한국 브랜드가 이 기준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소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르그리트 부사장님이 K-뷰티를 화장품의 맥도날드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접근성 높은 화장품을 퍼뜨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맞는 비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소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맥도날드가 미슐랭 레스토랑의 매축을 깎아먹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K-뷰티는 프랑스 뷰티의 매출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게 맥도날드와 K-뷰티의 차이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르그리트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맥도날드가 미슐랭을 위협한 적은 없다. 하지만 K-뷰티는 프랑스 뷰티를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K-뷰티는 맥도날드가 아닌 겁니다. 마르그리트가 파리에서 그토록 자신있게 세운 프레임이 소피의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메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스맥스 방문을 마치고 소피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프랑스 와인을 한 잔씩 시켰습니다. 한국에서 프랑스 와인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소피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오늘 데이터를 많이 보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내일 보고서에 쓸 데이터인가요? 소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소피의 할머니는 1960년대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나라는 아직 가난했고 여자들이 쓸 수 있는 화장품이라곤 동백기름이 전부였습니다. 동백나무 열매에서 짠 기름을 머리카락에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손에도 발랐습니다. 화장품이 아니라 생활 기름이었습니다. 로션도 크림도 선크림도 없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구경도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부산 미군 기지 앞에 PX에서 흘러나온 미국 화장품이 가끔 암시장에 나왔답니다. 맥스팩터 파운데이션, 레블론 립스틱. 미군 부인들이 쓰다 남긴 걸 한국 여자들이 돈을 모아서 사고 한 통을 서너 명이 나눠 썼대요. 소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때는 화장품이 사치가 아니라 꿈이었다고. 미국 화장품 하나를 바르면 세상이 달라지는 기분이었다고. 예뻐지는 게 아니라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다고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PX에서 흘러나온 화장품을 나눠 쓰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프랑스 화장품 왕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소피가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한 번은 맥스팩터 파운데이션을 구했대요. 작은 병 하나를 이웃 3명과 나눠 썼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특별한 날에만 발랐답니다. 설날, 생일, 결혼식. 그게 할머니 세대의 화장품이었어요. 소피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세대가 미국 화장품을 나눠 쓰던 그 시절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산 화장품 회사가 생겼습니다. 1945년 태평양 화학, 지금의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창업자 서성환 회장의 어머니 윤독정 여사가 동백기름을 계량해서 만든 크림이 시작이었습니다. 소피가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동백기름이요. 마르그리트 부사장님이 비웃으실 수도 있겠죠. 겔랑이 1828년에 파리 리볼리 거리에서 문을 열었는데 한국은 1945년에 부엌에서 동백기름 크림으로 시작했으니까 117년 차이입니다. 겔랑이 나폴레옹 3세의 황후에게 향수를 바치던 시절 한국에는 화장품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소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백기름 크림을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폐허가 된 상태에서 한국 여자들이 써볼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PX 화장품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윤독정 여사가 부엌에서 동백기름을 끓이던 그 소치, 지금 코스맥스의 5만 건 처방 데이터베이스가 된 겁니다. 부엌에서 세계 2위까지. 부국장님, 한국 사람들한테 화장품은 그냥 산업이 아닙니다. 소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PX에서 흘러나온 화장품을 나눠 쓰던 할머니 세대가 동백기름으로 시작한 화장품 산업을 일으켰고 그 손녀 세대가 지금 프랑스 갤러리 라파에트에서 팔리는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구걸하던 나라가 화장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60년이 걸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간 페베아에서 화장품 시장을 분석해 왔습니다. 시장 점유율, 수출 통계, 소비자 트렌드, 수천 페이지의 보고서를 읽고 수백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고서도 이 이야기만큼 제 안에 깊이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에게 화장품은 200년 헤리티지입니다. 문화이고 자존심이고 예술입니다. 겔랑의 조향실에선 우악된 우아함, 샤넬이 정의한 세련됨. 하지만 한국에게 화장품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꿈. PX 화장품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 117년의 격차를 60년 만에 뒤집은 집념. 마르그리트가 깊이가 없다고 했던 그 자리에 사실은 프랑스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코스맥스 공장 라인을 직접 볼 예정입니다. 마르그리트라면 컨베이어 벨트 위의 크림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동백기름에서 시작된 60년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코스맥스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르그리트 뒤발, 파리에서 시간 낭비라고 했던 그 사람이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마르그리트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페베아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부국장 혼자 보고서를 쓰면 편향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검증 역할로 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직접 와서 K-뷰티가 허상이란 것을 증명하겠다는 눈이었습니다. 12월에 한국 공기를 마시며 마르그리트가 공장 건물을 올려봤습니다. 공장치고는 깨끗하군요. 그것이 두 번째 인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리에서 숫자는 인정한다였고 두 번째는 한국 공장의 외관이었습니다. 아직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마르그리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공간에 클린룸 시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이 라인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약품 제조 수준의 청정 환경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 하나에서 하루 생산하는 화장품이 50만 개입니다. 동시에 7개 브랜드의 제품을 병렬 생산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마다 처방이 다르고 패키지가 다르고 용량이 다릅니다. 그걸 하나의 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전환합니다. 마르그리트가 라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라인 전환의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장장이 대답했습니다. 2시간입니다. 마르그리트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프랑스 공장에서 라인 전환에 보통 이틀이 걸립니다. 세척, 검증, 재세팅, 그걸 2시간에 한다는 겁니다. 마르그리트가 라인 전환 중인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이전 제품의 잔여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용기를 장착하는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동작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르그리트가 그 과정을 1분 가까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품질 검사실에서 마르그리트의 표정이 한 번 더 변했습니다. 모든 제품이 출하 전에 미생물 검사, 중금속 검사, 안정성 검사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검사관이 모니터 앞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고, 불합격 노트는 자동으로 라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검사 이력이 제품 하나하나에 바코드로 기록되어 출하 후에도 역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마르그리트가 검사관에게 물었습니다. 불합격률이 얼마입니까? 검사관이 대답했습니다. 0.03%입니다. 마르그리트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0.53%. 프랑스 화장품 제조 공장의 평균 불합격률이 0.5% 안팎입니다. 한국이 17배 낮았습니다. 마르그리트가 공장에서 3주 만에 찍어내는 크림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3주 만에 찍어냅니다. 그런데 불합격률 0.3%론 찍어냅니다.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기까지 한 겁니다. 공장 투어의 마지막은 R&D 연계 생산동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개발된 신제품이 바로 옆 건물의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구조였습니다. 연구원이 처방을 완성하면 같은 날 오후에 시제품이 나옵니다. 피드백을 반영해 다음 날 수정된 시제품이 나옵니다. 이 과정이 일주일 안에 5차례 반복됩니다. 소피가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연구소와 공장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처방 전달, 시제품 제작, 피드백 회수에 한 사이클당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한국은 이걸 하루 만에 합니다. 마르그리트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3주는 이 사이클을 5번 돌리고 양산까지 끝내는 시간입니다. 마르그리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파리에서부터 지금까지 마르그리트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는 길, 로비에 대형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코스맥스의 글로벌 거래처가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붉은 점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 브랜드 수 3,000개. 마르그리트가 그 지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3,000개. 전 세계 3,000개 브랜드의 화장품을 한국 ODM이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럽 브랜드도, 미국 브랜드도, 프랑스 브랜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르그리트가 지도의 프랑스 부분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브랜드가 한국 공장에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르그리트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겠군요. 생산 역량은 프랑스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르그리트의 입에서 배울 점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은 공장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에서 완성됩니다. 한국에 코스맥스가 있지만 한국에 샤넬은 없습니다. 만드는 힘과 파는 힘은 다릅니다. 그리고 로비를 나서며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만 이 속도가 계속된다면 프랑스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공장 밖 주차장에서 마르그리트가 멈춰 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12월의 한국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마르그리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안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도 위의 파리가 아니에요. 그 파리 붉은 점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그룹도 한국 ODM을 쓰고 있으니까. 저는 놀라서 마르그리트를 봤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에 프랑스 라벨을 붙이고 있다는 걸 소비자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마르그리트가 잠시 멈추고 공장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저 젊은 연구원들의 눈이에요. 실험대 앞에 앉아 있을 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만들겠다는 눈을 하고 있었어요. 그 눈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30년 전 제가 파리 연구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였어요. 마르그리트가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잃어버린 게 시장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녀가 공장 건물을 한 번 더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말에도 나올 것 같은 눈이더군요. 우리 파리 연구소는 금요일 오후 4시면 텅 비어요. 그리고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200년 헤리티지의 왕국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그것은 시장 점유율도 수출 순위도 아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만들겠다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4시에도 꺼지지 않는 연구실의 불빛이었습니다. 한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올리브영 간판이 또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3개가 아니라 2개였지만 그 안에 사람이 가득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동에서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을 바구니에 가득 담고 줄을 서 있던 모습. 60년 전 PX 화장품을 나눠 쓰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 화장품을 사러 줄을 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12월의 파리는 흐렸습니다. 공항 면세점을 지나가는데 한국 화장품 브랜드 팝업 매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서요. 프랑스의 관문에서 프랑스 여행객을 맞이하는 첫 번째 화장품이 한국 브랜드인 겁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불쾌했을 겁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가는 길 생젤리제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세포라 매장이 보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유리창 너머로 세포라 쇼윈도를 봤습니다. K-뷰티 코너가 입구 바로 옆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파리 샹젤리제의 세포라 1층에 한국 화장품이 놓여 있는 겁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진열대 뒤에 PX 화장품을 나눠 쓰던 할머니 세대가 있었고, 동백기름으로 크림을 만들던 창업자가 있었고, 5만 건의 처방 데이터를 쌓아 올린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의 윤곽이 회색 하늘 위로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K-뷰티를 경쟁자가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페베라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협회의 부국장이 한국을 새로운 기준이라고 쓰는 것. 200년 헤리티지의 나라에서 60년 역사의 나라를 기준이라고 인정하는 것. 엔터 키를 누르는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고, 코스맥스 연구실의 젊은 눈들이 증명하고 있었고, 올리브영에서 바구니를 들고 줄 서 있던 전 세계 소비자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서울에서 해준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PX 화장품을 나눠 쓰던 할머니 세대가 동백기름으로 시작한 산업을 일으켰고, 손녀 세대가 갤러리 라파에트에서 팔리는 화장품을 만들고 있다는 말. 마르그리트가 주차장에서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프랑스가 잃어버린 게 시장만은 아닌 것 같아요. 프랑스가 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파리의 아틀리에에서 서울의 연구실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기준이지, 한국이 걸어온 길의 방향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구걸하지 않겠다는 것, 직접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을 만들겠다는 것. 아름다움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술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200년이든 60년이든 결국 이기는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절박함의 깊이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화장품 수출 2위 국가입니다.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인구가 6분의 1인 나라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을 화장품 수출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프랑스를 제치고 2년 연속 화장품 수입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8억 달러 대 10억 달러.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본토 수출은 사상 최초 1억 달러를 돌파했고 전년 대비 7.5% 급증했습니다. 10년 전 1000달러였던 숫자가 13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202개국의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와의 격차는 연평균 21%대 2%의 속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갤러리 라파예트에 K-뷰티 전용관이 열렸고 파리 생젤리제 세포라 1층에 한국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틱톡에서 K-뷰티 콘텐츠 조회수 1100억 뷰. 프랑스 르몽드가 프랑스 화장품 산업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0년 전 PX 화장품을 나눠 쓰던 나라가 200년 화장품 왕국의 심장부를 뚫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 377억 달러, 조선 수주 금액 세계 1위, 원전 건설 세계 유일, 온타임 온버짓, 포브스 세계 강대국 위권.
그리고 이제 화장품, 대한민국이 아름다움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